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마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펄펄 끓는다는 표현이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낮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38도가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극한의 더위는 8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된 극한 더위 속의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들어가는 햇볕으로부터 대피하려는 시민들이 그늘막에 모였습니다. 55도까지 달궈진 도로는 열기를 견디다 못해 아지랑이를 뿜어냅니다. 분수대가 물을 뿌려보지만 50도가 넘어선 광장의 열기를 식히기엔 부족합니다. 이 땡볕에 달궈진 바닥에 이 얼음 조각을 놓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얼음 조각은 7분 만에 전부 녹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36도까지 올라간 체감온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왔는데 에어컨을 틀어주셨어도 좀 오기가 힘들었고 바깥 놀이를 잘 할 수 있을지 약간 염려가 되었어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정선이 37도, 강릉이 36도, 대전과 광주가 35도를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일부 관측소 기온계는 39.1도를 보이는가 하면 경기도 광주는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두 개의 고기압에 후텁지근한 남동풍까지 가세해 폭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배 많은 규모입니다. 내일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예상되는 등 폭염의 기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폭염 아니면 폭우의 극단적인 날씨를 보일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주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불꽃과 함께 작업하는 용접공들은 최악의 무더위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붐비던 주말 점심시간이지만 폭염 탓에 한산합니다. 줄줄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보고 선풍기로 연신 바람을 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해서 요즘에는 손님들이 없어요. 손님들이 없은 지 지금 한 2주째. 사방이 트여있는 구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 없어 바깥에 열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준비한 식재료가 금세 상할 수 있어 냉장고 온도를 낮추느라 전기요금 부담도 이중고입니다. 여름 훨씬 많이 나오죠. 예, 여름에는 이게 자주 도니까 더블로 거의 나온다고 보는데. 무더위에도 용접공은 불 옆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옷을 벗어야 되니까 힘들고 이용접을 하니까 살이 타보니까. 불똥이 튈까 반소매 옷조차 입지 못하는 용접공들은 찜통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철공소 내부 온도는 35도가 넘는데요. 용접을 할 때는 주변 온도가 순간적으로 200도가 넘어갑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6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와 생산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협상 스타일을 뚫어야 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합의가 안 된 국가에 대해선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에서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는 EU 국가와의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8월 1일이라는 관세 발효 시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그러면서 일부 국가와의 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발송이 끝나면 그것으로 관세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sending out almost 200 of those letters. But once those letters go out, there we hav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 접근을 위해 한국과 계속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4천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비롯해 쌀과 소고기 개방,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개별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통상수장들뿐 아니라 대통령실 안보라인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이 완강한 데다 앞으로 남은 실질적 협상 가능일이 30일, 31일 단 이틀뿐이라 정부가 기대하는 협상 결과물 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이렇게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 집까지 가서 열린 두 번째 한미 산업장관급 협상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어 주말인 오늘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미국이 조선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을 찾아 최종 담판에 나서고 한미 외교수장도 별도로 만납니다. 이어서 윤서하 기자입니다. 그제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첫 고위급 협상을 가진 김정관 산업부 장관.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협상단이 협상 타결 직전 러트닉 장관 자택에 초대된 바 있어 우리도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진 협상에도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어제에 이어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가진 뒤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 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시 접촉에 나설 계획이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해 무역 관련 정상회담을 갖는데 러트닉 장관도 동행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스웨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협상 가능한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지난 25일 불발된 베센트 장관과의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처럼 한미의 산업장관급이 두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관세 협상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 내용 중엔 농산물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확인을 했죠. 이 미국이 요구해온 30개월 이상 소고기나 쌀 시장 개방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왜 이번 관세 협상에 쟁점이 된 건지 정은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리 정부가 농산물 카드를 꺼내던 배경이 뭘까요? 네, 먼저 현재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을 보시죠. 영국, 일본 등 5나라가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도 미국 소고기 수입을 20여 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고기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두고 보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 타결의 필수 요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수출 강국이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등을 거치며 지난 2023년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걸 미국이 농업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지지층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자스 등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출 시장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확대는 미국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품목이고 현재 검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사과와 감자, 블루베리의 수입 확대도 거론됩니다.
당초 정부는 농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를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카드로 꺼낼 생각이었는데 얼마 전 미국과 협상을 마친 일본이 쌀 개방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 스텝이 꼬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고기가 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많습니다. 미국 농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 규모는 약 22억 2천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면 1년에 최대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을 추가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의 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을 명분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한때 많은 나라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제하고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관건은 농민들을 설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한우 농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한우와 수입 소고기 시장이 다른 만큼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우를 좀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뭐 수입을 막고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하겠다라는 건 조금 과도한 주장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문제인데 농가를 보듬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미 패키지 딜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 미국 국무부가 이런 기조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군 역할 재조정을 목표로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낸 자체가 7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대북 억제 중심의 한반도 안보 틀을 크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먼저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협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통상협상과 맞물린 패키지 딜 과정에서 한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에 한국군 역시 주한미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상군을 비롯한 일부 병력이 괌으로 이동해 중국 견제에 주력하거나 아예 미국 본토로 복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군을 향한 동참 압박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의 행동을 요구하는데 과거와 달리 실제 무력 충돌과 같은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동맹 역할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는 동맹국의 기여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으로 보는 게 좀. 안규백 국방장관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통상협상과 맞물린 민감한 동맹 사안을 정부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대비에 나설 시점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안보 라인에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로 불리는 구성원들 사이 정책 이견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패키지 딜 가운데 안보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 더 안정적이란 입장입니다. 동맹의 미래 쉐이프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자라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미국 내 인사들도 있고. 하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미국의 중국 견제 압박에 내부 사정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일부에선
미국의 요구가 강한 만큼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타결이 늦춰지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더 버텨보자는 주문을 참모들에게 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로 불리는 이들의 입장 차이가 다시 대립하는 양상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고려해서 바꿔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관세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미국을 찾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동맹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준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에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번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사태를 놓고 전후 맥락을 알면 이해되는 실수라며 인간 존재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대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을 실수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욕설이 나온 건 형님으로 대표되는 정통적 체계와 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 안에서 부딪힌 것이라면서 전후 맥락과 이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을 알면 욕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비굴한 작태입니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대선 유세 모습을 보며 눈물도 흘렸던 인물입니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멍청한 인사를 해왔다고 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가 우려된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 결국 인사 만사가 아니라 인사 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처장은 2차 가해 논란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최동석 처장의 구설에 민주당 내부도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 상당수 발언이 여권 내부를 공격하는 내용인 만큼 그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당내 복잡한 사정은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이 여권 내부의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사실이 드러난 때부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민족의 축복이라고 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친문계에선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퇴임식 장면까지 꺼내들고 비하하는 모습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가운데 최 처장이 직접 비판한 인사만 최소 4명에 이르는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정 후보 측에선 최 처장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내부 총질에 가까운 최 처장의 구설에 당내에선 이재명 정부와 색깔이 맞지 않다거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강선우 의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내 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최 처장 논란이 현 정부 인사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 처장 거취와 관련해 논의를 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더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이달 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입니다. 또 곧 광복절 특사가 있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국회의장이 이 사면을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사면권은 이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긴 하지만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정인 접견을 위해서 교도소를 찾는다는 거 매우 이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광복절을 20일 정도 앞둔 시점인 만큼 이미 여권에서 특별 사면을 전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면 간보기로 해석된다면서 입시 비리 사범이 4분의 1 복역 중 사면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 측은 조 전 대표가 과거 자신의 후원 회장을 지냈던 이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만난 거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일단 우 의장 쪽에서 그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조국 사면 주장 계속해 오긴 또 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흘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면 찬성이 47.1%, 반대가 48.9%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60.7%였는데 단순 계산을 해봐도 여권 지지층 중에서 조 전 의원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나마 어렵게 넘은 이른바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여론 상황을 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때마침 열흘 전쯤에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투켜 세우는 편지까지 방송으로 공개돼서 이 힘을 더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수용 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국민께서 저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과 업무 파악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공정성을 둘러싼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해 8월에 당무감사위원장인 유일준 위원장을 임명한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의원이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모두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유 위원장이 임기가 아직 남았다면서 물러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당무감사위가 구주류 진영이 엮인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해서 좀 과한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중대 현안들에 대해선 당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당무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 여럿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 유 위원장이 한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의도를 읽힙니다. 네, 징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겁니까? 네, 당무감사위의 결정 사항을 윤리위에서 논의한 뒤에 당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 때 임명된 권 의원의 대학 동기여서 이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에서도 당무감사위가 징계 수준까지 결정한 건 과했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징계를 하더라도 이 수위는 낮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계도 계파 따라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서울의 한 기원에서 느닷없는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70대 남성인 피의자 역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라 범행 동기 파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처가 난 손과 배를 부여잡고 조심조심 걸어가더니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부축해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기름동의 한 기원에서 7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기원에 있던 60대와 80대 남성이 손과 배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한 사람은 저기서 누워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신고한 사람이 옷 벗어가지고 지혈시켜주고 내가 수건도 갖다 주고.
A씨와 피해자들은 평소 기원을 자주 찾았던 지인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기원 안에서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후 주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싸움이 몇 번 자주는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 경찰관이 막 부시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기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깥으로 피신하자 혼자 남아있던 피의자는 출입문을 잠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순 뒤 저항하던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했습니다. A씨는 복부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깨어나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표정을 보면 언제 그렇게 비가 쏟아졌나 싶지만 수해 현장에 남은 상흔은 여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말도 여름 휴가도 반납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훌쩍 넘긴 찜통더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쉬지 않고 삽질을 합니다. 밀려든 토사를 한가득 치우고 또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은 없습니다. 오늘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사리 손이라도 도와야 되는 이런 심정으로. 이재민들의 음식도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일주일째 삼시세끼 500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맛있다는 한마디에 힘을 내 또 일합니다. 식사 받으러 오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오실 때마다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또 힘나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말과 휴가를 반납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휴가 못 갑니다. 이 난리통에 지금 손 한 개라도 보태야지. 휴가 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령의 나이에 복구는 엄두도 못 냈던 이재민들은 도움의 손길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드무나 할매들이 할 수 있는 양보성들이 다 꺼내주고 참 고맙더만. 하지만 워낙 피해가 광범위해 일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수해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이처럼 손도 못 댄 곳이 많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남은 공공시설 1,700여 곳, 주택 910여 채가 피해를 봤지만 응급복구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지난 폭우 당시 강을 따라 떠내려갔던 소가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축사에서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찾은 건데요. 주인은 자식이 돌아온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털이 누런 소 한 마리가 물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소뿔에 줄을 거는 데 성공했지만 매듭이 풀리며 다시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뿔봐줄.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대평면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이 강가에 고립된 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귀에 붙은 식별 번호를 확인해 보니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경남 산청군의 한 축사에서 유실된 소였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를 끌어내기 위해 소싸움 관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이 참 애처롭더라고.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구해주세요. 그런 느낌. 폭우에 떠내려온 소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소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놀라고. 그래도 그 소가 살아 있었구나. 눈물도 나고, 또 자식이 또 품 안에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소 주인은 다시 살아 돌아온 소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며 축사 복구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가량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 컴투스 홀딩스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의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청사에서 나옵니다.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 안 하셨습니까?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허석곤 소방청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컴투스홀딩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기획한 전시에 2억 1,950만 원을 협찬했고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식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 의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전시 의원과 불기소 처분 사이에 대가성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 측은 전시 관람 기회 마련을 위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지난주부터 소비 쿠폰이 국민들에게 지급됐죠. 이 닷새간 70% 넘는 국민이 신청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민생 회복으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 가능한 항목이라며 리프팅과 필러, 보톡스 등 갖가지 시술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모든 시술들 다 가능하세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술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 필러나 보톡스 쪽 좀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병의원이라면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보니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이 뜻밖의 대목을 만난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며 소비 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담배가 된다면 담배만 사면 되겠네요. 뭐. 11월 말까지 소비해야 된다고 그랬던가요? 이런 영상은 담배밖에 사는 게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매출이 4% 늘었는데 몸에 해로운 담배 소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배는 저장과 보관이 간편해 이른바 현금깡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소비 쿠폰 중고거래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키워드를 차단하자 초성과 특수문자를 활용해 단속을 우회하는 겁니다. 국민 1인당 15에서 4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 쿠폰은 지난 닷새간 대상자의 72%가 신청해 6조 5천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느냐일 텐데 개별 종목보다는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지수 펀드,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수형 기자입니다. 7년 전부터 국내 우량주에 투자해왔던 40대 직장인 박모 씨. 최근엔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ETF에 투자했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ETF를 할 시에 여러 종목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ETF는 펀드의 일종이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전통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코스피나 S&P 5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ETF부터 특정 업종을 담은 테마형, 매달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에 ETF를 담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상장 ETF는 23년 만에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순자산도 220조 원으로 3년 새 3배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증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ETF 투자가 본격화되었고요. 최근 5년 내에 500개 이상의 ETF가 신규 상장되면서 수익률도 좋습니다. 방산이나 AI 종목을 담은 일부 ETF는 올 상반기 수익률이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테마형 ETF는 편입 종목이 많이 오른 후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도 큽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ETF들이 결국은 ETF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가급적이면 현재 거래량이 높은 그런 ETF를 선택을 하시는 게 또 자산운용사 간 경쟁 심화로 유사한 ETF가 난립하고 있어 편입 종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 속에서도 밤거리를 달리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함께 달리며 운동도 하고 순찰도 하는 러닝 순찰대가 그 주인공인데요. 신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산책로에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20명쯤 모이자 둥글게 서서 몸을 풀고 대열을 맞춰 러닝을 시작합니다. 달리면서 순찰하는 서울 러닝 순찰대 대원들입니다.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원들은 30도가 넘는 더위를 뚫고 홍제천을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원들은 매주 한 번 5km가량을 달리며 시민들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실명할 주최자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또 시민 안전과 연관된 시설물이 파손된 걸 발견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지나가면서 저희 확인을 했는데 되게 어둡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아예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범죄 안전도 취약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와 경찰은 현재 50여 명 수준인 러닝 순찰대를 하반기에는 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인기에 발맞춰 야구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땡볕을 그대로 맞으며 앉아서만 경기를 보는 것도 옛말. 이제는 야구장에서 물놀이는 물론 바비큐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는 야구장의 변신. 김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고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속에 누워보기도 합니다. 워터파크 같지만 야구장입니다. 투명 창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이 야구장에 선보인 건 대전구장이 세계 최초입니다. 인피니티 풀 이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최초잖아요. 확실히 아무 데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시원한 물속에서 야구를 보며 응원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풀 안에는 최대 4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선풍기 쐬면서 야구 봤는데 수영하면서 편안하게 야구 보니까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수원구장에서는 시원한 물대포가 팬들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더워가지고 오면서 와 진짜 죽겠다 했는데 지금 오니까 오히려 와 너무 시원해서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구장 외야석에 캠핑장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고기를 먹으며 이열치열 더위를 이겨냅니다. 바비큐와 수영장 등 이벤트 자리는 경쟁이 치열해 표구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여기 또 티켓팅 하기가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오늘 경기 이겨서 더위 이겨내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구장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연일 최다 관중 동원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사흘째 교전을 이어가면서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두 나라는 휴전에 합의하고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했지만 충돌 원인을 두고는 상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다연장 로켓포가 불을 뿜습니다. 태국 주택가에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병원 근처에 포탄이 떨어지고 군인들은 몸을 낮춰 대피합니다. 태국 동부 수린주 인근 국경 분쟁으로 시작된 캄보디아와 태국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양측에서 모두 3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접경 8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주변 4개 주 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국제법상 금지된 집속탄을 태국이 사용했다는 캄보디아의 비난에 태국은 캄보디아군이 병원을 포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ด้วยการโจมตี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ะพื้นที่ชุมชนที่ประชาชนอาศัยอยู่ซึ่งเลยแนวชายแดนมากกว่า 20 킬로미터. 아세안 등 주변 국가들의 중재 시도에 두 나라는 휴전과 국경 군대 철수를 합의했지만 휴전까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데다 선제 공격의 책임을 돌리고 있어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គឺដោយភាពគ្មានជំរឿសនៅក្នុងការប្រើប្រាស់សិទ្ធិការពារដែនអធិបតេយ្យភាពរបស់ខ្លួនបូរណភាពទឹកដីរបស់ខ្លួនប្រឆាំងនឹងការឈ្លានពានរបស់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회의를 열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오늘 대전 야구장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 투수 류현진과 김광현 선수가 선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과 한국에서 활약한 선수들이지만 선발 투수로 맞붙기는 처음이었는데요. 네, 성민혁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마운드에 오른 건 홈팀 한화의 류현진입니다. 1번 타자 최지훈에게 안타를 내주더니 3번 최정과 4번 에레디아에게 잇따라 적시타를 얻어맞습니다. 6번 김성욱의 싹수리 2루타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를 못 잡고 5점을 내줬습니다. 황영묵의 호수비로 병사를 잡아내며 기나긴 1회를 마친 류현진의 투구수는 32개. 결국 1이닝만 던지고 마운드를 엄상백에게 넘겨줬습니다. 반면 1년 후배의 SSG 김광현은 한화의 타선을 효과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삼아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5회까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인데 SSG가 5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오늘 경기, 2000년대 한국 야구를 상징하는 두 투수가 펼친 역사적인 맞대결이었습니다. 류현진은 2006년 한화에서, 김광현은 2007년 SK에서 데뷔했는데 올림픽과 WBC 같은 국제 무대에서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일궜지만 정작 선발 맞대결을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류현진, 김광현 두 투수의 역사적인 선발 맞대결은 일단 김광현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주말인 오늘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흘러내릴 정도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더 덥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가실 텐데요.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8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대전 37도, 광주 36도, 부산 33도로 찌는 듯한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